서울의 번화한 강남거리. 2025년의 어느 여름 저녁, 한수진은 자신의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33세의 수진은 실내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독립적이고 강인한 성격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으며 늘 자신의 힘으로 꿈을 이루고자 노력해왔다. 수진의 삶은 단순하지만 충만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공간들이 사람들의 삶에 따뜻함을 더해준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누군가와 함께 삶을 나누고 싶은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은 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 김민호를 만났다. 35세의 민호는 기술 스타트업의 CEO로 매력적인 외모와 부드러운 말투를 가진 남자였다. 그는 강남의 세련된 사무실에서 열린 미팅에서 수진의 세심한 디자인 감각에 매료되었다. 한수진 디자이너님, 이 공간을 정말로 살아 숨쉬게 만들었네요. 민호의 미소는 따뜻했고 그의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그의 칭찬에 살짝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감사합니다. 김 대표님. 공간은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고 믿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공기가 흘렀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민호는 수진의 솔직하고 열정적인 태도에 끌렸고 수진은 민호의 부드러운 성격과 야망의 매력을 느꼈다. 그들은 음악 취향, 좋아하는 영화, 심지어 늦은 밤 강남 카페에서 나누는 대화의 리듬까지 비슷했다. 민호는 종종 수진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언젠가 내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곁에 진심으로 함께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의 말에 수진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민호의 부드러움은 그녀가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과 달랐다. 두 사람은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수진은 민호의 어머니 박영자 여사를 처음 만났다. 영자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사는 부유한 과부로 김씨 가문의 명예와 혈통을 지키는 데 집착하는 인물이었다. 첫 만남은 한 고급 한식당에서 이루어졌다. 영자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우리 민호가 밖에서 인기가 많지 않았나요? 어디 가서도 빠지지 않을 만큼 귀하게 키웠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함께 미묘한 경멸이 섞여 있었다. 수진은 당황했지만 예에 바르게 대답했다. 네, 민호 씨는 정말 멋진 분이에요. 저희가 연애하면서 서로 많이 맞는 부분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영자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다. 그래요. 그럼 결혼 후에도 우리 아들을 잘 챙겨야겠네요. 민호는 특별한 애니까? 이 첫 만남에서 수진은 영자의 아들에 대한 집착을 느꼈다. 민호는 영자의 유일한 아들이자 김씨 가문의 3대 독자였다. 영자는 민호를 가문의 보물이라 부르며 그의 모든 선택에 관여했다. 수진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다. 모든 어머니가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나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결혼 준비를 이어갔다. 하지만 영자의 태도는 점점 더 불편하게 다가왔다. 혼수 준비 과정에서 영자는 수진의 가족에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다.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혼수를 안 한다고요? 우리 민호 같은 아들을 어디서 공짜로 데려가려는 거예요. 영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수진과 민호는 혼수를 간소하게 하기로 합의했지만 영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가 민호를 어떻게 키웠는데? 외제차 하나, 고급 가전제품 정도는 기본 아니에요? 수진의 부모님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느냐. 수진의 어머니는 딸을 보호하려 했지만 수진은 민호를 믿었다. 민호는 영자와의 대화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다. 엄마, 우리 둘 다 합의한 거예요. 집도 같이 장만하고 필요한 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민호의 말에 영자는 마지못해 물러났지만 수진은 그녀의 눈빛에서 불만을 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진은 민호와의 사랑을 믿었고 결혼을 강행했다. 결혼식은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수진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민호의 손을 잡으며 행복에 젖었다.
민호는 그녀에게 속삭였다. 수진아, 이제 우리만의 삶을 만들어갈 거야. 그 순간 수진은 모든 어려움이 지나갈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결혼 후 첫 몇 달, 영자의 간섭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다. 그녀는 민호에게 매일 전화해 수진의 일상을 캐물었다. 수진이는 요즘 뭐해? 집안일은 잘하고 있나? 아이는 언제 가질 건가? 수진은 이러한 질문들에 점점 짜증이 났지만 민호는 어머니를 달래며 수진에게 참아달라고 부탁했다. 엄마가 좀 심하지만 우리만 잘 지내면 괜찮을 거야. 수진은 민호의 말에 힘을 얻어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에 집중하며 민호와 함께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꿨다. 하지만 영자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졌다. 어느 날 영자는 수진에게 직접 전화해 말했다. 수진아, 우리 민호가 3대 독자야. 김씨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해. 너도 알지? 빨리 아이를 가져야지. 수진은 이 말에 충격을 받았다. 결혼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아이에 대한 압박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민호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지만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좀 급하시네. 우리 페이스대로 하면 돼. 수진은 민호의 말에 위안을 받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다. 영자의 집착은 단순한 어머니의 걱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씨 가문의 명예와 혈통을 지키려는 강박이었다. 수진은 점점 자신이 민호의 아내로서뿐만 아니라 김씨 가문의 도구로 여겨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래도 그녀는 사랑을 믿었다. 민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 믿음은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면서 한수진은 김민호와 함께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며 점점 안정을 찾아갔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바쁘게 일하며 민호와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는 소소한 행복을 즐겼다. 하지만 박영자 여사의 그림자는 그들의 일상에 점점 더 짙게 드리워졌다. 영자는 민호를 통해 수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했다. 매일 밤 전화로 수진이는 요즘 뭐해? 집안일은 잘하고 있나? 라고 묻는가 하면 주말이면 갑작스럽게 집으로 찾아와 수진이 만든 음식을 평가하거나 가사에 대해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수진은 처음에는 이를 참으려 했다. 그녀는 민호를 사랑했고 그의 어머니가 다소 까다롭더라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하지만 영자의 간섭은 단순한 잔소리를 넘어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다. 어느 날, 결혼 6개월이 되던 날, 영자는 수진을 따로 불러냈다.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서 영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수진아, 너도 알다시피 우리 민호는 김씨 가문의 3대 독자야. 가문의 대를 잇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이제 슬슬 아이를 가져야 하지 않겠어. 수진은 그 말에 숨이 멎는 듯 했다. 결혼한 지 고작 반년, 아직 신혼의 달콤함을 즐기고 싶었던 그녀에게 이 말은 너무 갑작스러웠다. 어머님, 저희도 아이는 계획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저희 둘만의 시간을 좀 더 갖고 싶어요. 수진은 최대한 예에 바르게 대답했지만 영자의 표정은 굳어졌다. 시간. 지금이 무슨 시간을 낭비할 때야? 민호 나이도 있고 나도 손자를 보고 싶어. 김씨 가문의 대를 잇는 게 너희 의무야. 영자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수진은 그 말에 담긴 무게를 느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민호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다. 민호야, 어머님이 너무 서두르시는 것 같아. 우리 좀 더 여유를 갖고 싶다고 했는데도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엄마가 좀 조급하시지. 그냥 무시해. 우리 페이스대로 하면 돼. 하지만 영자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민호와 수진이 사는 아파트 근처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심지어 수진이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영자가 이미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수진아, 오늘 좀 늦었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영자는 웃으며 물었지만 그 질문들은 수진에게 감시처럼 느껴졌다.
민호는 어머니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엄마가 우리 챙기려는 거야 라고 변명했지만 수지는 점점 답답함을 느꼈다. 그녀는 민호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민호야, 어머님이 이렇게 자주 오시는 건 좀 불편해. 우리 사생활도 지켜져야 하지 않아.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단호하게 행동하지는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지는 자신의 건강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다. 피로감과 불규칙한 생리주기로 인해 걱정이 된 그녀는 산부인과를 방문했다. 의사는 수진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한수진 씨, 자궁이 약한 편이라 임신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리하고 노력하면 가능성은 있어요. 수진은 이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아직 아이를 가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자신의 몸이 기대했던 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다. 집으로 돌아와 민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자 그는 수진을 안으며 말했다. 괜찮아, 수진아. 우리는 아직 젊고 시간이 많아.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이 소식이 영자에게 전해지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영자는 민호를 통해 수진의 병원 기록을 알아냈고 곧바로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자궁이 약하다니? 그럼 우리 민호가 무슨 죄야? 김씨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면 어쩌려고. 영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수진은 그 말에 숨이 막혔다. 어머님,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영자는 듣지 않았다. 가능성. 그게 뭐야? 우리 민호 같은 아들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너, 제대로 관리 좀 해. 수지는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호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지만 그는 또다시 어머니를 두둔했다. 엄마가 좀 심하게 말했지만 걱정돼서 그런 거야? 수진아, 그냥 참아줘. 수지는 점점 자신이 민호와의 사랑만으로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영자의 간섭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 그녀의 자존감을 짓밟은 행위였다. 어느 날 영자는 수진과 민호의 집에 찾아와 뜻밖의 선물을 내밀었다. 그것은 한약이었다. 이거 먹어, 수진아. 아이 잘 생기게 해주는 약이야. 내가 좋은 한의원에서 받아왔어. 수진은 그 약을 받아들며 어색하게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다.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건 좀. 하지만 영자는 말을 끊었다. 알아서. 지금까지 알아서 한 게 뭐야? 우리 민호가 기다릴 시간 없어. 그날 밤 수지는 민호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민호야,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간섭하시면 나 진짜 힘들어. 우리 결혼은 우리 둘의 거잖아. 왜 어머님이 우리 삶을 다 결정하려는 거야? 민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수진아, 엄마가 좀 심하지만 결국 우리를 위하는 거야. 내가 얘기해볼게. 하지만 민호의 약속은 공허했다. 그는 어머니와 대화할 때마다 약한 모습을 보였고 영자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수지는 자신의 커리어에 몰두하며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 했다. 그녀는 새로운 디자인 프로젝트를 맡아 바쁘게 지냈고 민호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서 위안을 찾았다. 하지만 영자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수진이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 거실 탁자 위에 이상한 물건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부적이었다. 이게 뭐지? 수진이 민호에게 묻자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 이거 엄마가 어디서 받아왔다고 했어? 아이 잘 생기라고. 수진은 분노로 몸이 떨렸다. 민호야, 이건 너무 심해. 우리 집에 이런 걸 왜 놓는 거야? 이건 우리 사생활 침해야.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고 했지만 수지는 그의 약한 태도에 실망했다. 수지는 점점 자신이 김씨 가문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가문을 이어가는 도구로 여겨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민호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민호야, 어머님이 이래도 넌 계속 가만히 있을 거야? 나 진짜 더 이상 못 참아. 민호는 수진을 안으며 약속했다.
내가 엄마한테 단단히 말할게. 우리만의 삶을 지킬게요. 하지만 수지는 그의 말에 더 이상 전적인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 영자의 집착은 단순한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와 민호의 결혼을 위협하는 어두운 그림자였다. 이 그림자는 곧 더 깊은 어둠으로 변해갈 것이다. 한수진과 김민호의 결혼 생활은 박영자 여사의 끊임없는 간섭으로 점점 더 위태로워졌다. 수지는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바쁘게 일하며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 했지만 영자의 그림자는 그녀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었다. 영자는 매일같이 민호에게 전화해 수진의 일상을 캐물었고 심지어 수진이 집에 없는 시간에 집에 찾아와 가사 상태를 점검하거나 부엌에 놓인 음식을 비판했다. 수진이가 요리를 이렇게 대충 하다니 우리 민호가 뭘 먹고 살라는 거지. 영자의 말은 날카로웠고 수지는 그 말을 전해 들을 때마다 자존심이 상했다. 수지는 민호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민호야,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우리 삶에 간섭하는 건 정말 너무해. 우리 집은 우리 공간이잖아. 어머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야? 민호는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수진아, 엄마가 좀 과하지만 우리를 걱정해서 그래. 내가 다시 말해볼게. 하지만 민호의 약속은 늘 공허했다. 그는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단호하지 못했고 영자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수지는 점점 민호의 약한 태도에 실망했고 그들의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으로만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자는 예상치 못한 선언을 했다. 수진과 민호가 사는 강남 아파트 단지 근처로 이사 오겠다고 한 것이다. 내가 너희 집 옆으로 이사 갈 거야. 걸어서 5분 거리야. 영자는 전화로 이 사실을 통보하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수지는 충격에 빠졌다. 어머님, 갑자기 이사를 오신다고요? 그동안 아무 말씀 없으셨잖아요. 그녀는 당황하며 물었지만 영자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내가 너희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하나? 어쨌든 그렇게 알아. 수지는 민호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지만 그는 또다시 어머니를 두둔했다. 엄마가 나이 드셔서 외로우신 거야? 가까이 살면 우리도 챙겨줄 수 있잖아. 수지는 이 상황이 불편했지만 민호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영자는 정말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수진과 민호의 아파트 단지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고급 아파트로 이사왔다. 영자는 이사온 첫날부터 수진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심지어 열쇠를 복사해 수진이 없는 시간에 집에 들어와 가구 배치를 바꾸거나 부엌에 자신이 사온 음식을 채워 넣었다. 수진아, 이 집 너무 어수선해. 내가 좀 정리해줬어. 영자는 웃으며 말했지만 수진에게는 그 모든 행동이 자신의 공간을 침범하는 행위로 느껴졌다. 영자의 간섭은 단순한 가사 문제를 넘어 수진의 사생활까지 파고들었다. 어느 날 수진이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 영자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한약 봉지와 함께 이상한 부적이 놓여 있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영자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이 잘 생기라고 어디 유명한 곳에서 받아온 거야? 너희 방에 놔두면 좋을 거야. 수진은 분노로 몸이 떨렸다. 어머님, 저희 방은 저희 사적인 공간이에요. 이런 건 정말 불편해요. 하지만 영자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불편. 우리 민호를 위해 하는 일인데 뭐가 불편해? 너도 김씨 가문의 대를 잇는 책임이 있잖아. 수지는 그날 밤 민호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민호야, 어머님이 우리 방에 부적을 놓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이건 우리 결혼을 존중하지 않는 거야. 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수진아, 엄마가 좀 심했지. 내가 말해볼게. 하지만 그의 말은 또다시 공허했다. 영자는 수진의 항의를 무시했고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간섭했다. 그녀는 수진의 생리 주기를 묻거나 부부 생활에 대해 부끄러운 질문을 던졌다. 수진아, 너희 이번 달에 시도는 해봤어. 내가 계산해봤는데 이번 주가 배란일 아니야. 수진은 이런 질문에 얼굴이 화끈거렸고
점점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 기계처럼 느껴졌다. 수지는 병원에 다니며 자신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려 했다. 의사는 그녀에게 스트레스를 줄이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임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영자의 끊임없는 압박은 수진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겼다. 어느 날 영자는 수진을 한의원으로 데려가려 했다. 내가 알아본 한의원이 있어? 거기서 약 지으면 아이 잘 생길 거야. 수진은 거절하려 했지만 영자의 강압적인 태도에 결국 따라갔다. 한의원에서 의사는 수진과 민호에게 약을 처방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자는 그 말을 무시하고 약만 챙겨 수진에게 내밀었다. 이거 꼭 먹어. 우리 민호가 기다릴 시간 없어. 수진은 점점 자신이 민호와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지 의심했다. 그녀는 민호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민호야,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면 나 정말 못 버텨. 우리 결혼은 우리 둘이 만드는 거잖아. 왜 어머님이 우리 삶을 통제하려는 거야? 민호는 수진을 안으며 약속했다. 내가 엄마한테 단호하게 말할게. 우리를 지킬게요. 하지만 수진은 그의 말에 더 이상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 민호는 어머니 앞에서 늘 약했고 그의 약속은 언제나 지켜지지 않았다. 수진은 자신의 커리어에 몰두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했다. 그녀는 새로운 디자인 프로젝트를 맡아 바쁘게 지냈고 그 속에서 잠시나마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영자의 간섭은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수진이 집에 돌아오자 침실 문틈에 또 다른 부적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부적을 떼어내며 민호에게 소리쳤다. 이게 뭐야? 어머님이 또 우리 방에 들어왔어. 민호는 당황하며 말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그냥 우리를 위해서. 수진은 그의 말을 끊었다. 이건 우리를 위한 게 아니야. 이건 어머님이 원하는 거야. 나도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해?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김씨 가문의 일원으로 존중받지 않고 단지 가문을 이어가는 도구로 여겨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영자의 집착은 단순한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진의 삶을 옥죄는 저주였다. 수진은 민호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다. 민호야, 어머님이 이렇게 계속하시면 나 정말 더 이상 못 참아. 내가 어머님을 막아줘야 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망설임이 가득했다. 수진은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의 결혼은 이제 어두운 그림자 아래 놓여 있었고 그 그림자는 곧 더 무서운 형태로 드러날 것이다. 한수진은 박영자 여사의 끊임없는 간섭과 김민호의 약한 태도 속에서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다. 영자의 집착은 단순한 어머니의 걱정을 넘어 수진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려는 저주로 변해가고 있었다. 수진은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바쁘게 일하며 잠시나마 자유를 찾으려 했지만 집에 돌아올 때마다 영자가 남긴 흔적 부적, 한약, 혹은 그녀의 날카로운 말들은 수진의 마음을 짓눌렀다. 민호는 여전히 어머니를 단호히 막지 못했고 수진은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다. 그녀는 민호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민호야, 어머님이 이렇게 계속하시면 나 정말 못 버텨. 내가 어머님을 막아줘야 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가득했다. 수진의 일상은 점점 더 팽팽한 긴장 속에서 흘러갔다. 그녀는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병원에 다니며 의사의 조언을 따랐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임신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영자의 압박은 수진에게 끊임없는 불안감을 안겼다. 영자는 이제 수진의 생리 주기를 계산해 전화로 물어보는 것도 모자라 부부 생활에 대한 부끄러운 질문을 던졌다. 수진아, 너희 이번 달에 제대로 시도했어?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번 주가 가장 좋은 때야. 수진은 이런 질문에 얼굴이 화끈거렸고 점점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 가문을 이어가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은 부산에서의 디자인 프로젝트를 위해 출장을 떠났다. 그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민호와 연락을 유지하려 했지만
최근 들어 민호의 응답이 뜸해졌다. 처음에는 그의 바쁜 회사 일 때문이라 생각하며 넘겼다. 민호도 자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지에 수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출장을 이어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호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메시지에 답이 늦어질 때마다 수지는 이상한 예감을 느꼈다. 뭔가 잘못된 걸까? 그녀는 자문했지만 민호를 믿고 싶었다. 출장이 예정보다 하루 일찍 끝나면서 수지는 서울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민호에게 미리 연락하려 했지만 그의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다. 또 회사에서 정신없나 보군 수지는 혼잣말을 하며 집으로 향했다. 강남의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녀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충격에 휩싸였다. 침실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끌려 문을 열자 민호가 낯선 여자와 함께 침대 위에 있었다. 두 사람은 완전히 벌거벗은 채 서로 얽혀 있었고 민호는 수진을 보자마자 당황한 표정으로 얼어붙었다. 수진아, 그는 말을 더듬으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수진의 시선은 민호 옆에 있는 여자에게로 향했다. 그 여자는 당당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한수진 씨죠? 민호 씨 안에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도발적이었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누구야? 민호, 이게 뭐야? 민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변명하려 했지만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 이름은 이지은이에요. 민호 씨 어머니 박영자 여사님이 저를 소개해줬죠. 김씨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당신이 아이를 못 낳으니 내가 대신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수지는 그 말에 숨이 멎는 듯 했다. 뭐라고?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민호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지은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영자 여사님이 절박하게 부탁했어요. 민호 씨가 3대 독자라면서 손자를 꼭 봐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민호 씨를 몇 번 만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녀의 말은 수진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 했다. 수진은 충격과 분노로 몸이 떨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그들의 모습을 찍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당신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녀는 소리쳤다. 하지만 민호는 당황한 나머지 수진에게 달려들어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다. 수진아, 제발. 이건 오해야.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다. 이지은도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을 밀치며 말했다.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그만해. 순간 민호는 수진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고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넘어지자 주먹으로 얼굴을 내리쳤다. 이지은도 가세에 수진을 때리기 시작했다. 수진은 고통 속에서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녀의 핸드폰은 바닥에 떨어져 화면이 깨졌고 두 사람은 그것을 발로 밟아 완전히 망가뜨렸다. 수진은 바닥에 쓰러진 채로 그들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당신들. 이걸로 끝날 줄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했다. 수진은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집 밖으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멍들고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큰 상처를 입었다. 믿었던 남편의 배신, 그리고 그 배신의 배후에 영자가 있다는 사실은 수진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수진은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병원으로 달려가 폭행의 흔적을 기록했고 깨진 핸드폰을 사설 수리점에 맡겨 데이터를 복구하려 했다. 일부 데이터는 손실되었지만 민호와 이지은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은 충분히 복구되었다. 수진은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혼잣말을 했다. 이건 끝이 아니야. 내가 당신들을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이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결의가 타올랐다. 영자의 저주, 민호의 배신, 그리고 이지은의 뻔뻔함은 수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복수를 다짐하며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수진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전사의 본능을 깨웠다. 달빛 아래에서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한수진은 집을 나와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얼굴은 멍과 피로 얼룩져 있었고 온몸은 고통으로 욱신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큰 상처를 입었다. 김민호의 배신, 그리고 그 배후에 박영자 여사가 있다는 사실은 수진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수진은 무너질 수 없었다. 병원에서 의사는 그녀의 부상을 기록하며 말했다. 이 정도면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수진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제가 필요한 모든 걸 준비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수진은 깨진 핸드폰을 사설 수리점에 맡겼다. 일부 데이터는 손실되었지만 민호와 이지은이 침대 위에서 얽혀있던 사진과 동영상은 복구되었다. 그 영상 속에서 이지은의 뻔뻔한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당신이 아이를 못 낳으니 내가 대신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수진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그녀는 이 증거를 손에 쥐고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에서 그녀는 폭행과 불륜 혐의로 민호와 이지은을 고소했다. 이 사람들은 제 삶을 망쳤어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경찰은 그녀의 증거를 검토하며 조사를 시작했다. 수진은 단순히 법적 처벌에 그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민호와 영자의 행동이 단순한 개인적 배신이 아니라 그녀의 존엄을 짓밟은 행위라고 생각했다. 수진은 자신의 디자인 업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언론 관계자를 만났다. 그녀는 복구된 사진과 동영상을 신중히 편집해 익명으로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강남의 유명 스타트업 CEO, 아내를 배신하고 폭행까지 게시물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민호의 회사 동료, 친구, 심지어 그의 투자자들까지 이 소식을 접했고 민호의 평판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수진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지만 진실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결심했다. 수진은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그녀는 민호에게 최대한의 위자료와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변호사는 수진에게 말했다. 증거가 충분하니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지은의 경우 대리모 활동이 불법이라는 점도 추가로 고소할 수 있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저에게 한 짓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싶어요. 그녀는 이지은이 불법 대리모 활동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이를 경찰에 제출해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 민호와 이지은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점점 궁지에 몰렸다. 민호는 수진에게 전화해 애원했다. 수진아, 제발. 이건 엄마가 시킨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수진은 차갑게 대답했다. 민호야, 너도 선택했어. 나를 때린 것도 너야?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 이지은은 경찰서에서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대리모 활동의 불법성이 드러나면서 벌금과 민사소송에 직면했다. 그녀는 수진에게 2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수진은 이 과정에서 영자에게 직접 찾아갔다. 영자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여전히 당당한 모습으로 수진을 맞았다. 내가 여기 왜 왔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영자는 수진을 비웃으며 말했다. 수진은 차갑게 대답했다. 아주머니, 당신이 한 짓 때문에 당신 아들 인생이 망했어요. 그래도 뻔뻔하시네요. 그녀는 민호와 이지은의 사진을 영자 앞에 던졌다. 이걸 보세요. 당신이 원하던 손자는 이런 식으로 얻으려 했던 거예요. 영자는 사진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우리 민호가 이럴 리 없어. 그녀는 소리쳤지만 수진은 단호했다. 당신이 민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라도 뼈저리게 후회하세요. 수진은 민호의 회사로 찾아가 그의 상사와 동료들에게 모든 사실을 밝혔다. 민호가 다니던 스타트업은 규모가 작아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그의 동료들은 민호의 이중적인 모습에 경악했고 회사는 명예훼손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민호를 해고했다. 민호는 직장을 잃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으며 완전히 무너졌다. 영자는 아들의 몰락을 보며 수진에게 빌기 시작했다. 수진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우리 민호 좀 살려줘. 하지만 수진은 단호했다. 아주머니, 당신이 이 모든 걸 망쳤어요. 이제라도 깨달으시길. 수진의 복수는 단순한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엄을 되찾고 자신과 같은 피해를 겪는 여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이야기를 익명으로 공유하며 이렇게 썼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통제하고 상처 주는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이 게시물은 수많은 여성들에게 공감을 얻었고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법적 싸움은 수진의 승리로 끝났다. 그녀는 민호로부터 상당한 위자료를 받았고 이지은에게도 보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수진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민호와의 사랑, 그리고 결혼에 대한 꿈이 산산조각 난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밤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았다. 내가 민호를 너무 믿었던 걸까? 아니면 내가 영자의 그림자를 너무 가볍게 여긴 걸까? 그녀는 자문했지만 답은 없었다. 대신 그녀는 새로운 결심을 세웠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내 삶을 통제당하지 않을 거야. 수진은 자신의 아픔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그녀는 강남의 아파트를 떠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복수의 불꽃은 그녀를 태웠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밟아야 했다. 달빛 아래에서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수진은 법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김민호와 이지은에게 정의를 구현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민호로부터 받은 상당한 위자료와 이지은의 불법 대리모 활동에 대한 보상금은 그녀에게 경제적 자유를 주었지만 잃어버린 사랑과 결혼에 대한 꿈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수진은 강남의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곳은 민호와의 추억, 영자의 간섭, 그리고 배신의 흔적으로 얼룩진 공간이었다.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제주도로 향했다. 제주도는 푸른 바다와 바람이 부는 평화로운 섬으로 수진에게 치유와 재생의 상징이었다. 제주에 도착한 수진은 작은 마을에 자리 잡고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바람과 바다라는 이름의 스튜디오는 그녀의 새로운 꿈을 담은 공간이었다. 수진은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 독특하고 따뜻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제공하며 점차 섬에서 명성을 쌓아갔다. 그녀는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하며 자신을 돌아보았다. 내가 왜 그토록 민호를 믿었을까? 왜 영자의 그림자를 가볍게 여겼을까? 그녀는 자문했지만 답을 찾는 대신 과거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수진은 제주에서의 삶을 통해 자신을 재발견했다. 그녀는 지역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특히 같은 아픔을 겪은 여성들과의 교류는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어느 날 수진은 제주에서 열린 여성 네트워크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저는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통제와 배신을 겪었어요.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고 다시 일어섰어요. 여러분도 자신의 가치를 믿고 싸워야 해요.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여성들에게 공감을 얻었고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그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민호와 영자는 수진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민호는 직장을 잃고 사회적 평판이 무너진 뒤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했다. 그는 술에 취해 수진에게 전화하며 애원했다. 수진아, 나 잘못했어.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수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민호야, 너는 내 선택을 했어. 이제 내 인생에 너는 없어. 그녀는 그의 번호를 차단하고 더 이상 그를 생각하지 않았다.
이지은은 불법 대리모 활동으로 벌금을 내고 수진에게 보상금을 지불한 뒤 사회적 비난 속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영자는 아들의 몰락을 보며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수진에게 여러 번 연락해 용서를 구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우리 민호를 살려줘. 내가 다 잘못했어. 하지만 수진은 차갑게 대답했다. 아주머니, 당신이 민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라도 당신의 잘못을 깨달으세요. 영자는 결국 고독 속에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살아갔다. 김씨 가문의 명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수진은 제주에서의 삶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그녀는 디자인 작업에 몰두하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발전시켰다. 그녀의 스튜디오는 제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고, 수진은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밤이면 바닷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다. 내가 너무 순진했나? 아니면 사랑이 나를 눈멀게 했나?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장의 일부로 삼았다. 수진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제주에서 만난 한 사진작가 이현우와 점차 가까워졌다. 현우는 수진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매료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깊은 유대감을 쌓았다. 하지만 수진은 서두르지 않았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내 삶을 맡기지 않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현우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지만 수진은 자신의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지켰다. 어느 날 수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로 결심했다. 달빛 아래의 저주라는 제목의 이 책은 그녀의 결혼, 배신, 그리고 재생의 여정을 담았다. 책은 출간 후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았고 특히 여성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 수진은 책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말했다. 연애나 결혼을 할 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환경도 잘 살펴보세요. 당신의 가치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녀의 메시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제주도의 새벽, 수진은 바닷가에 서서 새로운 날을 맞이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민호와 영자의 그림자는 이제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수진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꿈을 꾸는 강인한 여성으로 거듭났다. 달빛 아래에서 그녀의 저주는 끝났고 새벽의 빛이 그녀의 미래를 비추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종을 활성화해서 앞으로의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을 친구, 가족, 혹은 자신만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나 수진의 여정에 대한 생각을 남겨주시면 더욱 특별할 거예요. 함께 외칩시다. 우리는 부당함 앞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